자, 이제 그 제자백과 사상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제자백과 사상은 그 유가부터 해서 뭐 그 법과 도가 뭐 이렇게 중요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 뭐 윤리 사상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징만 좀 보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개론서나 우리는 기본서 보는 수준에서 집어는 넘어갈 테니까 그것 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자백과 넘어가기 전에 이게 제자백과 사상들만 나왔지 제자백과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의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양사 심화자료 부분에서 그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충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동양사 그 심화자료 부제에 그 제자백과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65페이지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자백과의 뜻을 봐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것은 여러 그 학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연어 제자에다가 어 아들 자자인데 이건 아들 자자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자는 어 공자나 이제 순자 이렇게 성인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이에요. 뭐 중국에서는 성인들 앞에다 뒤에서 자자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인들이 백가 백이라는 것은 그 꼭 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다라는 거죠. 많은 가라는 것은 이제 집가자지만 여기는 학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러 성인들이 만든 많은 학단이라는 뜻이야. 학파. 그래서 이걸 제자백가라고 하는데요. 제자백가 사상은 이제 그 유가, 뭐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묵가, 종행가, 작가, 농가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도 상당히 많고요. 예, 다르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유가 정도, 그다음에 도가, 그다음에 법가, 그다음에 묵가 정도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예, 요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자백과의 출현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일단 영역국가가 전환되면서 국가체제에 필요할 국가체제에서는 영역국가가 전환된 국가체제는 관료가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 관료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백과 사상가들이 와서 어떤 그 군주들에게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레인 역할을 했던 그 학자들 군을 대표 직하의 학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는데요. 직하라는 건 뭐냐면 그 제나라의 직문 밖에 있는 학당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긴 명칭이기 때문에 그 직하 학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문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제나라 수도가 임치죠. 임치에 그 직문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직문이. 그래서 그 바깥에 그 학당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직하의 학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저히 농기구와 시비법을 보고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됐죠. 그리고 소농민 경영이 해고 그래서 소농민 경영하면서 개별 경제가 가능하면서 이제 집단 속에서 개인이 해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집단에 묻혀져 있던 매몰되어 있던 주술적인 신정적 세계관에서 좀 더 개인이 이제 개별 활동을 하면서 이성적 세계와 대처해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단 정서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성적 사고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벗어나서 개인이 활동하고 또 자기 혼자 이제 경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사고 방식이 싹트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백과 사상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인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 상승, 관료제의 완비를 통해서 그때 관료로서 이제 사회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죠. 그리고 실력주의 대두, 새로운 질서의 모색, 그리고 난세 수습을 위한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성찰 등등이 이제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백과의 이제 특징을 좀 볼게요. 그 제자백과들은 당시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상과 학문이 형성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당시 학문 전달 방식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은 독학이 가능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이 널리 보급돼 있지 못했어. 왜냐면 주간이니 뭐 목간이니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책이 많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통일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나 이런 글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스승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의 질문 형식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됐어요.
일종의 폐쇄적이고 도제적인 학풍이 이제 뭐냐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노노라는 책 있죠. 노노. 노노는 공자하고 그 제자 간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주고받은 것들 책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그 지식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학파들은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어떤 문제에 집중했냐면 이 어지러운 세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요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이제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 사물에 내재된 법칙을 확인하고 그 법칙을 인식하면서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건 하늘로부터 벗어나서 천으로 벗어나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되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은나의 경청사상이나 주나라의 청명사상처럼 하늘에 입각해서 어떤 상제의 명을 받거나 상제 대인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주체를 갖고 인식을 했다. 그런데 남들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정치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돼서 치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건 왜냐면 사회계층들 이제 그를 했는데, 사회계층들은 왕의 입장을 땐 피치자죠.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피치자잖아요. 근데 일반 민의 입장을 땐 치자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치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사회계층의 어떤 두 가지 속성, 치자적 성격과 피치자적 성격, 이렇게 두 가지 이중성이 있는데 그중에 치자적 성격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못해 이제 합리주의 정신을 통해 정통 문화를 재인식하고 종교의 지식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오경을 편찬했잖아. 오경이라는 것이 공자가 처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예전의 문헌을 정리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자백과 분류는 그냥 각자 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일단 경기도 합격자 써본 것도 좀 보죠. 먼저 볼 게 육아예요. 육아. 육아. 육아하면 이제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순자. 대표적인 사람이 3명 있죠. 원래 육아는 얘를 뭐냐면 얘의 절차를 수행하는 집단을 유라고 했어요. 그걸 학문적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공자고 이 학단을 육아라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치주의, 덕치주의, 뭐 중용주의 등등을 포방했고, 약간 이제 뭐 귀족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위에 있는 윗사람들 위주로 이제 정인데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경전을 편찬했죠. 오경사서인데 육아는 이제 요거는 모르겠어요. 오경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서는 아직 아니죠. 요 사서는 틀린 것 같아. 요거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거죠. 주자가 사서 집주라는 것들 편찬했죠. 사서 집주. 예. 그래갖고 요 사서에다가 줄을 뭐냐면 부과를 했어요. 줄을 썼죠. 그래서 묶어서 쓴 책이 사서 집주거든요. 요 때부터 사서가 분류가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좀 상식적인 거지만 오경이 뭐고 사서가 뭐고 그다음에 중국 애들은 이제 13경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13경은 오경과 사서를 이제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오경은 이제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경, 그 다음에 춘추죠. 춘추. 이걸 공자가 편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춘추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노나라 연대기인데 최초의 이제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오래된 역사서 중에 하나가 이제 춘추죠. 사서 이거 오경이고요. 오경은 되게 원시 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고학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그 뭐냐면 책이에요. 오경이. 그 다음에 사서라는 거 뭐냐면 논어라는 것은 이제 공자하고 제자가 얘기를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경에서 나오는데 예경에서 보면 예경도 세 가지가 있어요. 주례, 의례, 그 다음에 예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얘기에 보면 대학과 중용편이 있어요. 대학편, 중용편. 그래갖고 이제 대학과 중용편을 따로 이제 공자가 독립된 책을 만들었어요. 아니 저기 주자가. 그래가지고 이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원래는 그 얘기에 속한 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요걸 이제 사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그 주자가 새로운 학설을 붙였죠. 그래서 해석을 붙였잖아요. 이걸 사서 집주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종전의 구유학이 아니라 신유학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사서는 성리학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진 좀 생소하지만 중국에 대한 십상경이라고 해요. 보통 또 이렇게 나누는 그 유교 경전을 나눌 때 그 앞에 있는 걸 좀 풀어놨는데 일단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예경인데 예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례, 의례, 그 다음에 예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맹자, 논어, 맹자, 증자가 썼던 호경이 있어요. 호경. 그 다음에 이제 이하라고 해서 이제 어제 국어사전 얘네들 말하는 국어사전 요거가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세 개는 뭐냐? 이 춘추에서 나와요. 춘추에 보면 춘추가 간략하게 적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줄을 갖다 붙였어. 세 가지 줄요. 그래서 공양전, 춘추 자시전, 그 다음에 공랑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경, 서경, 역경, 주례, 의례, 예기, 논어, 맹자, 호경, 이하, 공양전, 제시전, 공랑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십상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에 익는 게 있죠. 주례. 주례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주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주공이 주나라의 어떤 법과 제도를 관련된 것들 서술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후대 사람들이 같아간 게 많아요. 예, 다른 경전도 많지만 그래서 이 주제는 유교 경전이지만 법가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보통 유교에서는 국가가 뭐 그 백성의 삶에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 간섭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예요. 공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유교 국가에서 개혁을 한다. 그 개혁의 모델이 된 책을 써라 하면 무조건 주례예요. 예, 주례 외에는 없어. 주례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이제 조선 초기 때 역성할 때 뭘 내든 주례, 그다음 정동이 맹자를 주었으니 맹자 이런 책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양전이라는 것도 있죠. 공양전. 이 공양전은 후대에 이제 공양학파와 관련돼 있죠. 요거 이제 좀 뒤에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전을 편찬할 때는 아직 원시 유학 단계, 유가는 원시 유학이죠. 사서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 5경 정도만 그 당시 편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하면 딱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공자죠, 공자. 이 공자는 이 난세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그 당시 서주의 질서, 옛날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나라의 어떤 질서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너진 사회 신분을 다시 세우자라는 정명론을 제시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복구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자의 사상을 좀 간략하게만 좀 보죠. 여기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좀 얘기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75페이지 펴보세요. 75페이지. 자, 이 공자 사상을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그 윤리 교과서인가? 거기 보니까 공자 사상을 이렇게 도파시켜 갖고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스캔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 좀 보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설명할게요. 저도 뭐 그렇게 사상사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공자는 그 사회 혼란의 원인을 뭐로 봤냐? 인해상실로 봤어요. 인해상실. 인해상실. 그래서 인해는 뭐냐? 그런 그 인간다움,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거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틋함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다움과 사랑이 뭐냐면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제 준하의 사회 질서 붕괴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인을 어떻게 회복하죠? 인간다움과 사랑을 어떻게 예를 통해서 이제 하라. 예를 건 예전에는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확대시킨 거야. 그 주나라의 예법을 원래는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지배층의 안에서만 예를 했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피지배층까지 확대시킨 것이 공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외면적인 예를 이제 뭐냐면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 극기봉례를 한 사람이 분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호재 충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호재 충신. 예. 자,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충이라는 개념인데 충. 자, 우리가 충하면 군주에게 충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 요건 그 의미가 아니라 이때 충이라는 것은 마음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잡는 거야. 이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군주에게 충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사부분 그한 신하는 한 군주만 섬기고 그런 어떤 그 사상 방식은 사고 방식은 전국 시대 중후기 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순자 때 정도 돼야지만 형성된 거고요.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호재 출신할 때 충이라는 의미는. 자, 그다음에 공자의 정치 사상을 좀 볼게요. 공자의 정치 사상은 뭘로 이제 볼 수 있냐면 정명론을 원해요. 아까 전에 정명 나왔죠. 정명이 뭐냐 구군 신신 부부 자자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름에 맞는 이게 정명론이에요. 정명론.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다워야 된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 이런 말과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자기 이름에 맞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기 예의와 도덕을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주나라 시대 대동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그 공자의 인에 대해서 나오죠. 인은 이제 아까 호재 충신이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했죠. 효는 효도하는 거고 쟤는 우애고 충은 아까 침에 충성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마음을 잡고 정성을 다하는 거고 신은 믿음이야. 예. 그래서 이제 호재 충신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호재 충신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효와 제야. 그래서 호와 제가 인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제 효와 제라는 건 가족 윤리와 관련된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백성 저희 형제 자매들까지 잘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가족적이고 혈연적인 사랑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부터 뭐냐면 점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확대돼 나간다.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사람 그 다음에 국가 사회 뭐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간다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묵자라는 사람은 이건 차별이다 하면서 뭐냐면 비판을 하죠. 모든 사람을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공자를 비판하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공자의 사상을 한번 봤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간단한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자 써온 노트 이제 들어가서 자 아까 전에 정명을 제시를 했고 이거 정명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군주가 군주다워야 되고 그 다음 백성이 백성다워야 되고 신하가 신하다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덕치 그러니까 예의와 도덕을 각자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강조했죠. 그리고 이내 뭐냐면 구체적인 방황은 호재 충신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강조된 것이 효와 제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기반으로 해서 가족 질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가족 질서부터 출발해서 국가와 정치, 사회적 규범을 도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묵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요. 지 가족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자가 생각하는 제일 이상적인 사람은 군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군자는 인의 체득자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는 이제 뭐냐면 외면적으로 예와 악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인을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군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예를 통해서 도덕적 완성을 하면 얻을 수 있다. 라면서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공자의 사상은 가족 질서, 특히 효를 중시하는 사상은 증자와 자살을 거쳐서 맹자에 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 황제들은 그를 모두 최고의 숭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시호를 내리죠. 그래서 지성, 문성왕, 그 다음 대성, 진성, 성사라는 시호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공자의 이제 그 무덤이 공림이라는 게 있어요. 곡부 지역에 공림이 있는데 이 님이라는 거는 숯불 님자인데 성인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을 님이라 붙여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가보면 그 역대 황제들이 올 때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즉위할 때마다 거기에 참관을 하고 비석을 막 세웠거든요. 비석이 되게 많고 거기에 공자 그 주변에 공자 친족들 무덤 자리였는데 온갖 그 즉위할 때마다 이제 뭐냐면 역대 왕조들이 여러 가지 칭호를 붙여줘. 예. 그래서 여러 칭호 중에 이제 대성, 진성, 성사라든지 지성, 문성왕. 이성 왕이 아닌데도 왕의 칭호를 왕급 대우를 받는 거죠. 예. 그런 만큼 상당히 뭐냐면 많은 칭호를 갖고 있고 역대 황제들도 그를 통치 인용으로서 그의 사상을 인용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그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공자도 마찬가지야. 공자가 인기가 많잖아. 그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공자를 못 잡아서 나중에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근현대 넘어와서 그 공자를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는 식으로 그 당시 그 신문화 운동 때 반공자 운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뭐 명예대용 그 문화대혁명 때도 그 비린 비공 운동 같은 거 있죠? 공자 사상 까고 그런 식으로 하죠. 또 한편은 또 공자를 또 우대하고 지금 또 공자를 또 우대하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았지만 그만큼 또 안티 세력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공자 이런 인물이. 자, 그 다음에 맹자를 보죠. 맹자. 맹자는 엄밀한 공자의 직제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증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증자의 제자가 자사라는 사람이 있어. 자사. 그 다음에 자사의 제자가 맹자예요. 예. 그래서 공자의 사상의 증자 계열이기 때문에 증자는 효를 강조했거든요. 예, 효. 그리고 이제 인을 강조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효와 인을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주장은 성서설이니 왕도 정치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인을 실천해서 근거로서 성서를 주장하고 왕도 정치는 덕치주의 있죠. 주나라의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군주가 통치할 때는 그 도덕적인 어떤 실천을 입각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왕도 정치 같은 걸 주장하죠. 위민, 양민, 교민 이런 것들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맹자의 사상을 좀 약간 여기 심화교재에서 좀 찾아서 좀 볼게요. 도표로 좀 볼게요. 자, 맹자의 사상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선서서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입증하기 사단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양지 양설을 되게 강조해요. 양지 양설. 양지.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 양지라는 게 있어요. 양지. 양지. 그러니까 양지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도 행하는 거를 양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고도 하는 것을
양지라고 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양능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고 이 뭐냐면 아는 거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식 없이 그냥 행하는 거 이런 것들 양지 양능인데 이 양지 양능 사단설을 바탕으로 한 양지 양능성은 후대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양명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는 것들에 영향을 줘. 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거 좀 많이 들어보실 거야. 아이가 이제 있는데 이 아이가 우물가에 지금 걸어서 가고 있어. 그럼 잘못하면 우물가에 빠져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본 그 사람이 얘가 이제 뭐 우물가에 이제 빠져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얘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잡아 끌어서 우물가에 가지 못하도록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천적,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알아서 배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뭘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죠. 이게 양지양능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예. 많은 사람들하고 또 생각이 다른 사이코패스 같은 분들이 많긴 많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 이 사단선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냐 그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나오죠.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서 이제 사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추근지심은 뭐냐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인이 나오고 그다음 수호지심은 의가 나오고요. 옳지 못한 걸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이거는 분노감을 느끼고 착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의고요.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겸손하는 거 남에게 이해가 되는 거고 십이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 지가 되는 거죠. 인이 예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 사단설, 사덕은 어디에 연결하냐면 성리학과 연결되죠. 우리가 이제 성리학에 사단이라는 게 사단 실정이라는 논쟁이 있잖아요. 사단은 선수무악, 선하면서 악하지 않는 것을 사단이라고 하죠. 이 사단이라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맹자사상에서 나온 거야. 맹자에서 기원됐고 아까 양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배우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심, 이 양지 어디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양명학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맹자사상은 우리의 성리학과 양명학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뭐라고 봤냐? 인의예지의 상실이다. 특히 인과 의가 상실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할 집이라는 걸 강조해서 상당히 있죠. 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의 의견을 굳게 가지는 거, 소신을 굳게 갖는 거,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를 지키는 거 이런 걸 이제 자신의 의견을 굳게 가지는 소신들 집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비를 통해서 호연지기를 기르면 호연지기라는 것은 욕심, 두려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습관을 담담한 용기 이런 것들 도덕적 기계를 호연지기하죠. 결국에는 대장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앞에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군자를 강조했죠. 이 사람은 그 성인은 대장부를 강조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자 맹자의 정치 사상 보죠. 이 맹자의 정치 사상이 되게 혁명적이에요. 상당히 혁명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서에 있는 맹자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민본적 역사론을 주장해요. 정명론에 근거를 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정명론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죠? 자, 정명론이라는 것은 군군 신신 부자자. 그래서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주가 군주답지. 만약에 이름에 걸맞는 행동 못하잖아 군주가. 그럴 경우에는 뒤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군주가 아니죠. 군주가 군주로서 뭐냐면 제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이상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군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흥론이야. 네, 역사흥론. 자, 이 역사흥론은 우리가 보통 유교하면 막 순종적이고 체제 수용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는 좀 달라. 그 원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체제 수용적도 있지만 이렇게 뭐 맹자 사상을 보듯이 역사용처럼 좀 체제 반항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역대 그 왕조에서는 공자는 높이지만 맹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맹자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냐.
역성응명론을 뭐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려에서 조선시대 때 넘어갈 때 주장했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역성응명이에요. 예. 그래서 고려의 그 군주들은 이등값을 못하니까 새로운 군주, 새로운 형벌을 통해 새로운 군주를 세워야 된다. 이런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도 정치를 내세웠죠. 그 예의와 도덕적 교화를 강조하고 그 앞에 있는 준하의 덕치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 반대는 뭐죠? 패도 정치죠.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측은하게 여기고 항상 백성들에 대한 그 뭐냐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패도를 할 경우는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제껴놓고 역성응을 통해서 뭐냐면 뒤엎어야 되죠. 예. 그래서 맹자의 정치사는 상당히 뭐냐면 위험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집권자 입장일 때는 그래서 맹자 사상을 좀 꺼리낌하고 이제 좀 멀리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리해서 맹자의 인간을 선천적 요소에서 이제 뭐냐면 그 세 가지를 봤죠. 사단, 원래 태어날 때부터 추구, 수, 사양, 십이지심. 사단은 성리학에 영향하고, 그리고 양지, 양능, 특히 양지설 같은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양명하게도 영향을 준다. 양명 치양지라고 하죠. 원래 태어난 양지를 잘 보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기서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고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맹자도 한계가 있어. 일단 뭐 군자와 소인을 먼저 뒀다. 그래서 군자 소인을 차별해서 차별적인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실천, 양능이나 양진이 뭐 하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야. 여러분들 뉴스나 뭐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평상시 경험 볼 때 인간이 과연 도덕적 존재인가 의문이 있죠. 저도 근데 과연 도덕적 실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뭐냐면 규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현실에 안 맞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순자를 보죠. 순자. 순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이 사람은 좀 계보가 좀 달라.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는 이 사람도 공자의 제자는 아니고요.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자아가 있어. 자아. 자아는 그 앞에서 얘기한 호나 인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니라 외면적인 예를 강조한 예, 규범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예를 강조한 자아의 그 뭐냐면 제자가 순자야. 그러니까 순자는 그 제자 스승의 스승인 거죠. 공자 입장으로 제자의 제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이지만 약간 뭐냐면 얘가 법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가에도 영향을 줘요. 법가에도. 그래서 이제 후대 뭐 한비자라든지 이사 그런 사람들에도 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자아의 예사사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사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악설을 중요하죠. 선천적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후천적인 계조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면 요 순자의 사상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순자는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이기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사회 혼란은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제한을 가지고 이걸 나누자 보니까 지금 이기심이 서로 발동해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통해서 본성을 억제해야겠죠. 예, 그래서 인위적인 예를 통해서 본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공정한 분배 기준을 확립해서 싸우지 않도록 하죠. 이건 이제 하성기 인위적인 도도 본성을 변화시켜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한정된 재현을 공정한 분배 기준을 통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건 항상 강조한 예야. 예. 얘는 외면적인 사회 구분이죠. 인하고 달라요. 이는 내면적이지만 얘는 외면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배 기준을 정할 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기준을 해야 되고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예를 통해서 또 인위적으로 도덕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죠. 교육.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자의 예보다 공자도 예를 주자면 공자의 예는 좀 자율적인 성격이 있는데 말해서 이 순자의 예는 좀 더 공자보다 구속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를
더 뭐냐면 구속성 있는 게 맞는 게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법가에게. 그래서 순자의 그 예치주의는 후에 이제 법가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순자는 기본적으로 유교지만 그렇지만 법가의 또 호시라고 이제 부를 만큼 법가에 영향을 줘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충의론을 보면 공자 맹자의 제일주의를 이제 그 호재 제일주의를 비판하고 호재는 소행이다 낮추고 이보다 의를 쫓아서 군주에게 섬기는 충의가 큰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게 그 공자 때까지만 충의라는 개념은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잡아다 이게 충의죠. 근데 요때 충의라는 거는 군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면 이제 순자 때 들어는 정치에 넘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악설과 충의도는 다음에 오는 법가 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주권의 절대 권위와 상하의 기천 질서를 인정하고 이것도 법가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법가가 아니라 유가에 있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법치보다 인치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를 이제 더 부각을 하고 이게 법과 영향을 줬지만 아직까지는 법 같은 거 얘기는 안 하고는 얘를 강조한 거지 법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도 인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상대적으로 예치를 강조한 거지 예치는. 그 다음에 도덕성을 전제로 했다는 거. 그래서 도덕성을 전제로 했는데 법과는 도덕성 같은 거 인정하지 않죠. 규범성, 강제성을 인정하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유가를 속한 이유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순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 묵간을 보죠. 묵간. 이 묵간은 창시자가 묵적이에요. 묵적. 예, 묵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묵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요게 묵이라는 것은 아마 그 흙묵자로서 이제 보통 그 제인들 예전에 묵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마에다가 제라고 이렇게 써놔. 그래서 여기에서 일종의 낙인을 찍는 거죠. 예, 묵형이라는 낙인 찍는 낙인형이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일종의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광따시키는 그 형이 묵형이었어요. 그래서 묵적은 아마 묵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 묵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걸 따는 사람들도 대개 보면 이제 묵적까지 범죄인들, 하층민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 피지배층들 입장에 서서 뭐냐면 사상을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혁명적이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바꾸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회 전체의 공리를 중시했죠. 그래서 이제 지배층 위선이나 허위, 사치, 낭비들 반대하고요. 음악, 전쟁, 거창한 장래 같은 것들 반대했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 조종, 절장, 비락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만요. 여기 보면 조종, 예, 절장, 비락을 강조했다. 조종이라는 것은 아껴 써야 된다. 아껴 쓴 거.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장이라는 것은 장례나 이런 장례 풍속 같은 것들을 좀 비용을 적게 해서 검소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비락이라는 것은 즐기지 않는다.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거 보면 여기도 있지만 이제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예. 비공론을 주장했어요. 비공론. 예. 비공론을 주장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비공론이 되게 중요한데 예, 비공은 뭐냐면 수호 집단, 수성의 필요성. 그러니까 비공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그 공격받는 사람들, 수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수비 공성 기술, 그러니까 방어하는 기술 같은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정벌정쟁, 공별정쟁을 반대하는 거죠. 누굴 쳐가지고 점령을 하는.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수비한 측에 가가지고 방어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 밑바닥에는 공격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네, 이런 비공사상이 있다.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이제 260번 보면 그 묵자는 전국 초기에 생존의 목적에 의해서 창시됐는데 묵자 집단은 이 공격하는 기술보다는 수성에 필요한 병기, 공구, 생산자에 필요한 엄격한 수호 집단이다. 그래서 이들은 공격한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고 항상 그 공격 수비하는 입장에 서 갖고 이들 지원했다. 이게 비공사상이고 그들은 평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겸해를 강조하죠. 겸해. 겸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혈연의 친소를 기반한 상대에 대해 달리하는 육아의 차별애를 뭐냐면 공박하면서 이 경애를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경애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교상리를 이제 주장해. 교상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교상리가 뭔지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교상이라는 건 이익을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육아가 욕심의 반려라고 해. 의식적으로 회피한 이익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신분의 차별성과 폐쇄성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분배와 일맥상통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되게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상리들을 위해서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또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이익을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가 된 것이 뭐냐면 가족을 뭐냐면 부정하죠. 가족제도, 결혼제도를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면 처자식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처자식 생기면 이익을 서로 공유하지 않죠. 누구한테만 주려고 할 거야? 처자식들만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가족과 결혼을 부정하고 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유하는데 뭐냐면 신껏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족제도와 결혼제도 부정하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서는 그냥 묵이네요. 이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형론을 보죠. 상형이라는 말은 묵자만 썼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왜냐면 이 상형은 신분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묵자가 특히 강조했어요. 묵자가. 예. 묵자가 왜 특히 강조하냐면 묵자 집단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죠. 묵자 집단은 귀족 집단들이 아니에요. 좀 있는 사람의 집단들이 아니라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은 혈통, 신분적 세습 별로 안 좋아하죠. 능력에 따라 이제 대우받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신분적 세습을 부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누리자는 철저한 능력 본위 사상들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관료는 물론 군주의 세습마도 부정해요. 그래서 군주가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성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개념도 개인의 도덕적 자질보다는 어, 이게 내면의 도덕적 자질보다는 실질적으로 능력을 강조해야 된다. 천하의 백성들의 업적을 중시하는 백성들에 위한 희생과 봉사 일관의 군주상을 이상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도덕적 군자해서 이 사람이 꼭 능력 있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도덕적이고 그다음 착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죠.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정치를 잘하는 건 천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요걸 강조해. 이거는 좀 약간 유교하고 좀 상반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학론에서 이제 하면 유교에서는 누굴 강조하죠? 주공을 되게 강조하죠. 주공. 예. 근데 이 사람은 주공보다는 우왕을 더 뭐냐면 성인으로 봐요. 왜 우왕을 성인으로 보냐? 우왕이 누구예요? 하왕조를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요하고 순 그다음에 우도 넘어갔는데 순이 우한테 이제 왕의 진을 준 거는 이 사람이 치수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치수 사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걸 준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귀신의 존재를 인정했어. 그래서 육아는 이제 내세관을 부정하는 반면에 그 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에 대한 제사가 현세의 축복을 가져올 것으로 믿죠. 그러니까 육아가 상당히 현세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묵가는 좀 내세적인 성격도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이 상벌을 인간에게 준다고 또 주장하죠. 종교적인 측면도 또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겸해설이라든지 상형론이라든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등등 할 때는 상당히 누굴 의식해서 이제 주장했냐면 육아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제 했다라는 걸 또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한 개를 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가족제도 뭐 이렇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재산도 그 개인의 이득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등등 했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거야.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동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상동론을 따로 이제 이것도 이제 주장한 건데 자 단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일반적인 하향식 통치 방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한번 정하면 밑에 있는 사람 무조건 따라야 돼. 무비판적인 어떤 복종과 체제의 우호적인 논리를 제공했는데 특히 이 묵가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조직 깡패 같은 특징이 있어요. 머리 쫙 밀고 그리고 좀 약간 험악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딱 통일적인 복장을 입고 통일적인 규범에 입각해서 한 조직 조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 깡패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명령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걸 밑에 있는 사람 따라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개기면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독재자,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그 뭐냐면 우두머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폐쇄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가가 하층민 집단이고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나 뭐 법가에 의해서 밀렸던 게 그 지배층의 어떤 반항도 있겠지만 지배층이 별로 안 좋았겠죠.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나가고 그러면서 전국시대 끝나면서 이제 진 한 10에 넘어서 묵가라는 조직은 아예 없어져요. 이거는 뒤에 이제 유교, 법가, 그다음 도가라는 것들이 후에 영향을 미친 거와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절대 경향에서 공리주의, 지나친 금육주의,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그런 상동론 등등등에서 점점 대중의 실망을 잃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리학이 발전돼 묵가는 집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문도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집단 논리가 강해 조직적인 논리가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일상적 진리와 진리의 논쟁을 관심을 갖고 효과적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발전된 것이 논리학이에요. 형태 논리학 같은 것들이 발전되고 이 논리학이 발전돼서 명가라는 따로 이제 새로운 그 학파가 형성돼요. 그래서 해시와 공성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 명가는 그 묵변이라고 불린 만큼 묵가에서 나온 집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명가는 이제 뒤에 좀 약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설명하면 왜 이게 명가가 등장했냐면 중국어의 문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중국어 문법. 이 중국어 문법상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중국어 보면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 알 거야. 영어 같은 경우는 목적, 서술어 이렇게 주어가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문법 규칙이 상당히 저도 딱 떨어지는 부분 많아요. 근데 중국어는 어느 게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주어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냐면 문법 구조도 그냥 제멋대로야. 네, 공부하기 좀 힘든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논리적인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그 이제 이걸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이 논리 방법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명가야. 그냥 논리를 해야지 학파 간의 학문적인 대립이 일어날 때는 이게 통하거든. 물론 자기 학파에서는 그냥 스승이 말하면 예 끄떡끄떡하지만 학파 간 싸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죠. 우리 스승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 왜 뭐야 그 식으로 통하지 않잖아. 그럼 다른 학파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논리적인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지 그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영물십사라는 게 있어요. 영물십사. 그 다음에 공송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이 심화규제에 있는데 명심론이라는 게 있어요. 명심론. 그 다음에 뭐 백마 비마설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영문십사 뭐 명심론, 백막 비마설 같은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마 비마설만 좀 설명할게요. 이게 되게 보면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백마 비마설은 백마가 말이 아니란 뜻이야. 백마가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인 건데 요 말들은 맞아요. 백마는 작은 개념이죠. 말은 뭐죠?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백마가 말이라고 하면 백마와 말이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분류해 가지고 이게 말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학계 명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법관을 보죠. 법관. 예. 법관은 그 당시 지배층으로부터 상당히 뭐냐면 각광받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법관은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극단적 불신이 깔려 있어. 선악선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자유 규제보다는 권위와 형벌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법관은 또 범법과 이제 관련돼 있죠. 법과 이제 관련돼 있었고 범법의 목적과 이제 연결돼 있어요. 기존의 질서를 일수하고 엄격한 관료를 통제하고 철저한 재민 지배의 군주권 절대를 통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확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제나라나 삼진, 한의조에서 발달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법가하면 진나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학문적으로 발달된 건 중원 지역에서 발달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라든지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한의조 출신이야. 예. 그래서 이게 초빙되어 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법가 정책을 이제 펼쳤던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가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법가는 크게 세치주의하고 술치주의하고 법치주의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치주의는 조나라 이제 신도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자, 개념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권력과 지위에 대한 역학관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군주가 반드시 현저할 필요가 없다. 어떤 명분에서 군주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치주의 주요 내용은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킨다. 그래갖고 어떤 그 군주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고 군주가 꼭 성인 군주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어떤 도덕과 정치적인 어떤 그 추구하는 바는 꼭 일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이제 한계를 보면 군주의 권위를 강조해서 어떤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그 실질적인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논의도 하고 군주의 지위 자체에 절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어떤 권력이든 간에 권위든 간에 나오는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대통령이라는 분도 지금 뭐야?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권력과 권위가 있잖아. 근데 그 권력과 권위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헌법에서 나오는 거야. 헌법에서 나오고 헌법은 누구의 동의에서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헌법에 입각했고 선거를 거쳐서 해야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군주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좀 약발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약발이. 이거는 세체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과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법과는 그 형상만 강조하는 권력과 이런 것들, 군주의 권력과 법의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그 군주의 권력과 법의 강제성에 대한 근원을 제시하지 못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근데 법은 그, 그 법과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해요. 군주가 왜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법은 왜 그거에 의해서 강제성을 가고 그거에 어떤 근원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이걸 제시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대신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나중에 일이지만 도가의 도를 빌려온 거죠. 도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해. 그래서 군주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것은 도의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좀 도가하고 법가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법가는 아주 인위적인 거고 도가는 무의를 강조하는 건데 인위를 반대해서. 그래서 인제 이게 기묘하게 결합을 시켜 갖고 나중에 이제 뭘로 나오냐 뒤에 있지만 향로수라는 도가와 법가가 짬뽕시킨 그런 이상한 형태의 정치 이론이 나와 버린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게 또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지위를 보호 또 한계가 있는데 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대한 통제수인 술치와 함께 백성들도 통치하는 법치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순히 인제 그 뭐냐면 군주의 어떤 그 권위와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뒷받침이 한 술치와 세치도 법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치주의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아까 강력한 법과 관료의 어떤 그 통제 기준에 술치가 있었는데 이 술치주의를 내세웠던 게 한나라의 신부래요. 그래서 관료에게 엄격한 구정된 임무를 부여한 뒤 그 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신상 필벌을 하고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신상 필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안 좋지만 그 결과가 좋으면 이 사람은 그만큼 이제 상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의도와 동기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의도와 동기는 그 사람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사람 어떻게 믿어? 사람들은 결국 결과 영향을 믿게 되고 결국 결과 영향이 의도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더라고 또 살다 보니까. 예. 그 법에서는 지금도 법도 의도와 동기를 안 봐요 잘. 결과와 영향을 보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법적 판단하고 의도 동기는 나중에 부차적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요. 자 의는 이제 신하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철저히 군주의 수종이 될 것을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중국 관료제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관료제를 때 크게 공헌했다. 그 다음에 법치인데 법치는 이제 이해나 상황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법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사회의 일정한 행동의 표준과 시비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는 군주가 만약에 강제 구분을 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은 공개되어 모든 백성들에 숙지되어야 하고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는 모든 사회 평등하게 적용하는 형평성을 되게 강조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 지금이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법을 적용할 때 항상 지위의 상하 구별에 따라서 적용이 됐어요. 이건 정근대 시대 전반적 특징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근대적 법적인 특징인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거. 어.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돼야 된다. 시대에. 그래서 객관적 기준, 그다음에 법 앞에서 평등, 시세와 범법의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 그래서 융통성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법의 제정의 주체는 법을 초월한 군주이며 백성은 법에 대한 의사표시도 금지하되며 무조건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군주의 획일적인 통치를 강제했고 그리고 우민 정치와 또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게 진나라 진시황과 이사의 전국 통일의 그 효율성을 인증했지만 오히려 이런 법치주의 때문에 진나라가 또 멸망하는 원인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요 세치주의와 술치주의, 법치주의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한비자라는 사람이야. 한비자. 한비자는 원래 이름은 아니고요. 한나라의 비자라는 뜻인데 한나라의 그 한나라 출신이고 아마 뒤에 이제 비자가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이사하고 동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사하고 동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니까 이제 이사가 이제 진나라 갔고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니까 진시황이 이 사람을 얻으려고 한나라를 공격했어. 그래서 한나라에서 진나라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 한비자를 그 진나라 보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진시황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 친구 이사가 얘를 질투한 거야. 결국에는 모함을 빠져가지고 모략을 써서 모함을 빠져서 얘를 감옥에서 죽게 만들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 한비자 선생이 유능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세치, 술치, 법치를 해서 법가사상을 조화를 이뤘다. 그 다음에 항로소를 볼게요. 항로소는 도가하고 법가가 융합된 사상이야. 기본적으로 도가거든요. 도가인데
법과적 요소가 깔려져 있어. 그래서 배경을 보면 술치주의와 법치주의 모두 군주의 권력 법의 합리적 근원을 제시하지 못하죠. 우리처럼 헌법이 있었던 게 아니야. 군주가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법이 강제성이 있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제시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법가에서 도가의 도도라는 걸 채용을 해요. 그래서 도의 체험자로서 왕의 권위를 한 거죠. 왕은 도의 체험자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가와 법가가 결합되면서 향로수라는 것들이 등장하고요. 향로라는 의미는 항제. 이때 항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진시황의 항제가 아니라 누드왕 그 항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사망 오제 때 오제의 첫 번째 인물이 항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드왕자 쓰거든요. 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신화된 인물인데 이 신화된 인물인 항제와 노자의 가르침을 따른 통치수이다. 그래서 이걸 후식 정책이라고 하죠, 보통.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후식 정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초의 정치 사상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상을 했죠? 무제 때까지, 이전까지. 예. 항로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 말부터 한나 건국 초, 무제 초전까지 그 당시 무의치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혼란기 동안 백성들이 굶주리고 그다음 피폐해지니까 국가가 무슨 인위적인 걸 뭘 만들어가지고 하면 우리 백성들의 고통만 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항로술 같은 것들이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무제 때부터 인의를 강조하면서 유교를 강조하기 시작하죠. 자, 대표적인 사람은 소와 조침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가인데, 이 도가는, 이거 좀 어려워.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 성격을 갖고 있는 학문이 도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도가가. 우리가 뭐 돌 닦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심화자료 잠깐 볼게요. 요것도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도가. 자, 도가는 이제 노자하고 장자가 유명하죠? 잠깐만요. 장자도 뒤에 있나? 예. 일단. 자, 도가는 이제 노자 장자가 있는데 노자가 이제 뭐냐면 만들었어요. 일단 노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또 몰라요. 초나라 출신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이름은 이라고 하는데 노자는 이제 성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당나라 황실이 자기 성하고 똑같다 농서 이시다 하면서 이 도교를 상당히 강조했던 이유가 노자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름이 이이죠. 자, 이 사람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죠. 유명한 명가명, 비상명요 뭐 이렇게 있어요. 예, 도가도 비상도야 뭐 이런 첫 구절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생각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감각적인 편견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항상 편견과 인위적인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도가도 비상도야 첫 구절이에요. 명가명 비상명이다라는 게 있어서 이 도는 요죠. 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름 명자죠. 이름 명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명가가 있는데 도를 도라고 하면 이게 도라고 얘기하면 이 언어를 통해 도를 규정 짓잖아요. 그럼 더 이상의 도가 아닌 거야. 명가면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규정지면 이름을 부여하면 더 이상 이름은 그 사람은 그 사무는 더 이상 그 이름에 따라 이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펜이라고 규정하죠. 펜. 펜이라는 이름을 명을 했잖아. 그러면 이건 더 이상 펜이 아닌 거야. 왜냐면 언어를 통해서 규정된 것은 편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냐 이걸 펜으로 규정하면 뭐만 쓰는데 여기 쓰는 데만 나잖아. 글씨 쓰는데. 근데 펜은 이걸 펜을 규정하지 않고 이름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이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을 때릴 수도 있고 예, 던질 수도 있죠. 근데 펜으로 규정시키면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이름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들은 통해서 뭐냐면 인위적 언어를 통해서 편견을 막 낳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만 생각하고 그리고 언어로 규정된 국가니 제도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사회훈련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해결책이 뭐냐면 무의자연 상성약수라고. 예, 무의자연 많이 들었어요.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뭐냐? 인의를 받고 자연적으로 하라.
이게 뭐냐? 인이라는 건 언어를 통해서 규정짓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규정짓고 하면 편견만 많아지고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데 요 자연이라는 걸 말을 네이처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보통 그 네이처로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공적인 의미의 자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걸 따로따로 이거죠. 스스로 자자 그럴 여자. 스스로 그럴 뿐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규정한 것을 뭐라고 하든 간에 도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우리는 도를 통해 언어를 통해 도를 규정할 수 없어. 도라는 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를 언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안 돼, 뭐냐면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 거야. 약간 이제 뭐 언어의 어떤 부정, 텍스트론,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텍스트론이 한 것이 그 주장할 때가 이제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거든요. 아니 저기 19세기 20세기 후반 때 들어와서거든요. 이미 근데 1000년 전에 사람이 중국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그만큼 철학이 발달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성약수라는 건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물같이 해라는 거야.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부닥치면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돌아가고 그리고 깊으면 깊은 대로 그 다음에 낮은 낮은 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은 낮은 곳 흐르고 물은 다투지 않고 깨끗하며 욕심이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뭐냐면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무의자연과 상성 약수를 강조한다. 인의를 강조하고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인의를 반대하고 있는 그대로 도에 실천해라. 도를 그냥 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지식을 뭐냐면 이게 무지라는 건 뭐 인위적 지식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감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작은 정부 적은 국민을 내세워요. 그래서 국가가 크고 백성이 많으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항상 그 국가 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인위적인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라는 거는 아주 적고 아주 뭐냐면 어 그 좁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토도 적고 어 국민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닭이 울면 저기 울린 만큼의 국내, 동네 국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극가민을 내세우면서 작은 정부, 적은 국민을 내세워서 인위적인 어떤 제도, 법의 어떤 통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전기도 합격자 써온 노트 보면 자, 우주의 만물의 생명을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도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그런 원리로 설명하면서 따라서 인간은 일체 욕망과 지혜를 버리고 무의의 원리,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부정하고 아니야 무의의 원리,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아니라 도가 항하는 자연스러운 그것을 그대로 흐른 대로 물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근원적인 존재인 도와 합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러한 논리는 도를 합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모든 거에 비판을 하죠. 인위적인 거, 육아의 도덕, 법과의 법, 인위적인 제도와 문명 같은 것들, 인간의 본성인 도를 해치는 걸 비판했다. 자, 그래서 의는 도가는 문명의 폐단과 전제 권력을 비판하고 자아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철학과 자연주의 철학을 성향을 보였다. 그래서 그 대표 사람이 노자로서 무의한 지배의 원리를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무의라는 건 도의 원리에 따라 일체 인위적인 지배를 하지 않는 형태고 무의는 일반 백성들이 적용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상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우민화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자는 또 문제는 뭐냐면 뒤에 이제 해석이지만 이건 뒤에 있는 해석이에요. 노자의 사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거지만 노자는 위선적인 도덕 정치와 정당한 폭력 정치를 부정했지만 도의 체험자인 군주에 의해서 고도 우민 정치를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노자의 사상을 그렇게 이용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향로수 같은 것들 있죠. 자, 이 점은 훗날 법과 곁에 향로술로 나아가는 논리가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노자가 제시하는 이제 이상사회는 소극감인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장자는 도가사상을 완성했고요. 재물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자아충을 위한 자유방위를 발전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경지를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재물론에서 예를 든 게 호적지문이라는 게 있죠.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였다는 거야. 그래서 나비였는데 깨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지금 내가 깨어있는 긴가 난지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 자아를 내가 나비인지 지금 존재 내가 나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경계를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지를 이제 주장한 게 재물론인데 뭐 장자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노자 정도만 중요한 사상들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양 오행서를 볼게요. 이 사람은 취향이 중요한데 원래 음양서하고 오행서는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행서를 갖고 이제 재앙의 운명을 가동하고 그 왕조교체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양석에 결합돼서 이제 음양 오행서로 발전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운명과 이런 것들, 왕조의 변화 등등을 음양 오행서의 순환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권적인 난 할 때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 사상인데 이 양자는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윤리교과서에 나오죠. 이기주의자로. 그래서 육아의 인이 예낙, 예악, 우가의 겸해서들은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주장을 파악하고 때문에 인간의 본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식에게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야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유혹을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이 사람을 비난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묵가는 자기를 희생하고도 어떻게든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데 이 양자라는 놈은 자기 털끝을 뽑아서 천하의 이로운 점을 한다 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 당시 집단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에서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뭐 개변학파 명가인데 정확히 명가라 하죠. 헬시나 공서론 같은 거 아까 좀 얘기했죠. 논리학 발달에 크게 기여했고요. 그 다음 병가가 있는데 병가는 손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뭐냐면 전반적인 군사 문제를 논하는 게 손자인데 여기 손자인데 엄밀한 손무하고 손자는 달라요. 예전에는 손자본법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게 손자본법이 손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설도 있고 손자 뒤에 이게 그게 그 제자 그 저기 뭐 손자의 뭐 증손인가 하여튼 그 정도 사람이 손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썼다는 설도 있어. 그래서 근데 최근에 발굴된 이제 목간을 보니까 손자가 썼다는 게 확증돼요. 예. 그래서 여기 손자 또 손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는 손자하고 손무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이고 오자도 있어요. 오자. 여기 오자가 빠졌네. 예. 오자도 오자본법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자본법으로 유명한 오자도 있어요. 여기 안 나왔지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이거 손무가 손자가 맞아요. 예, 제가 참 손빈하고 헷갈렸어. 손빈하고. 예. 손자분법은 손자하고 손무가 아니라 손빈이야. 손빈. 맞아요. 손자 이름이 손무예요. 예, 착각해서 좀 죄송해요. 고쳐주시고 손자가 있고 손자분법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손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다고 봤는데 최근에 발견된 게 그 목간을 보니까 손자분법이 손자가 썼다는 건 이제 밝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종행가 같은 경우에는 외교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좀 약간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외교가로서 이제 종행가는 외교가를 의미해요.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외교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합종책을 주는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고 연행률을 주는 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소진과 장이는 친구야. 그러면 합종책은 이제 먼저 주장한 게 소진인데 합종책은 뭐냐면 그 당시 진나가 강하니까
진나라 이제 6개 국가가 있잖아요. 한, 위, 조, 초, 그다음 연, 제. 그래갖고 이제 그 합종책은 진나라 강하니까 한, 위, 조, 초, 연, 제가 합쳐가지고 진나라 대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 소진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합종책이고, 연행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그 진나라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람인데, 진나라 합종해가 그 합해갖고 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진나라와 같이 충돌을 맞는 거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동맹을 말해서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서로 힘을 합쳐가고 진나라를 대항하보다는 진나라와 서로 그 뭐냐면 그 동맹을 맺어갖고 서로 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장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그 합종보다는 영행론으로 넘어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원교 군고 정책은 뭐냐면 범죄하는 사람 주장인데, 자, 진나라 입장 볼 때는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먼저 공격하고요. 위한 조를 공격하고 여길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먼 나라 있죠. 요 나라, 제 나라, 초나라를 나중에 쳐야 된다. 이게 원교 군고 정책이야. 자,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번가는 그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양자, 뭐 추연 그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대시대 문학과 뭐 사학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역사학 중에 춘추 자시전 같은 게 있어요. 자시전이거든요. 그래서 자시전 같은 경우에는 춘추 시대 때 긍정적 평가, 춘추 시대의 어떤 정치 혼란이 새 시대를 여는 가도기로서 의미를 돋고 진보적 역사가 출발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라는 게 있어. 국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지방사예요. 지방사. 그리고 춘추도 넓은 의미에서 국어예요. 이건 또. 그다음 전국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장이가 썼던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 각 지방의 유색들이 책략과 역사를 모아서 놓은 책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문학에서는 초사가 있어요. 초사라는 것은 여기 이제 초나라의 사라고 뜻인데, 춘추 시대 때 양자강 유역에 있던 초나 지방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확산됐던 건데, 그 우수나 격전 같은 감정을 잘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론이라든지 그 송옥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맹자가 이제 변론체 썼고, 뭐 장자가 이제 자기 얘기하는데 우화나 이런 것들 많이 썼고요. 자, 그다음에 묵경이라는 게 있어. 묵가가 쓴 묵경인데, 이 묵경은 그 당시 그 자연각을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묵가 집단 자체가 기술자 집단이거든요. 얘네들이 토목공사하고 그런 기술자 집단이야. 그래서 기악이나 뭐 역학, 강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은 항제 내경이라 해갖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진맥의 병의 원인을 기록한 소문이나 융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작이라는 사람이 이게 평작은 전설적인 인물인데 제나 출신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그 사람을 평작이라고 이제 또 별칭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난치병 치료 같은 것들을 좀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고대 문학과 사학 부분을 이제 봤고, 여기 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춘추거든요. 춘추. 춘추는 누가 편찬했죠? 공자가 편찬했죠. 예. 그래서 춘추에는 자시전, 공난전, 공양전이라는 주석서가 있어. 전이라는 것은 주석이라는 거예요. 소라는 말 들었죠? 소는 전에다 또 주석을 붙인 거야. 예. 그래서 춘추는 노나라 연대기에 노나라 연대기. 연대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같은 경우는 편년체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중국 최초의 편년체가 춘추예요. 춘추. 이 춘추가 예전에 사학사 관련돼 갖고 한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할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백과를 끝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 제자백과 그 기출문제 분석 있죠? 요거 하고 나서 진나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지금 2타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강의 할 때 2타임을 지금 진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지금 중강의 자체가.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두 타임에서 이제 세 타임은 늘릴 거예요. 예, 세 타임 정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